이게 뭐야?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다면의 MC 민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권 침해로 본 아동학대 처벌법입니다. 법무법인 다면 최종원 변호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최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아동학대 처벌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벌 청소를 했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에게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판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해당 사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한 학생이 수업 중에 페트병을 갖고 놀며 시끄럽게 하자 벌칙을 주었습니다. 학생의 이름표를 칠판 레드카드 구역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 분간 교실 청소를 시킨 벌칙이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학생의 어머니 B씨는 A 교사에게 항의하고 학교 측에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담임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B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교사는 계속된 민원에 병가를 냈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B씨가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중단을 공고하자 B씨는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B씨의 행위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동학대와 교권 침해, 뭔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왜 교권 침해를 이유로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아동학대 처벌법이라고 하는데,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복지법과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7조를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위와 같은 신체적 학대 행위나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상당히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은 임시조치와 보호 처분을 의무화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막아야 한다는 법의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네. 법 규정만 본다면 신체적 학대 행위나 정서적 학대 행위가 상당히 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MC민의 말대로 이를 학교 교육에 그대로 대입하면 학생이 잘못을 해서 선생님이 잘못을 훈계하면서 회초리 손바닥을 때렸다고 하면 잘못을 훈계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것은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훈계하면서 회초리로 때리지 않더라도 잘못한 점을 반성하는 반성문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로 인해서 학생이 팔이나 어깨가 아프다고 하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반성문을 쓰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라고 하면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잘못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겠네요. 네. 그럼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가르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네.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교육이 진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있다면 이를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라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이를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민원이 제기되면 교사는 교원징계위원회부터 경찰 수사, 민사소송, 지자체 조사는 물론
학부모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고 등의 해당 사안을 신고하면 그 과정에서 다시 해명해야 하는 부담까지 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체적 학대 행위나 정서적 학대 행위의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특히 아동이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위와 같은 모든 절차에서 그 해명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학생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욕설과 폭언, 폭행을 하는 교사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정말로 그 학생이 바르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학생을 위해 훈육을 한 선생님들까지 처벌을 하고 각종 책임을 물리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은 교사의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행위이고 아동은 마땅히 보호하고 아껴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교실이 붕괴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도 좌시할 수는 없죠. 금지하는 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특히나 의무교육의 영역에서는 이에 대해 예외를 보장해서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원징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고 등 산재해 있는 절차를 일원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교육은 100년의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 무너진다면 나라의 미래가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